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없어졌다고요?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20년 살던 우리 집을 왜 팔아버리셨어요? 새벽 1시 며느리와 아들이 인천공항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6박 7일 여행을 3일 만에 접고 돌아온 이들 앞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집 열쇠만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움켜쥔 아들 영호. 그 옆에서 주저앉아 흐느끼는 며느리 수진. 정미숙은 그저 차갑게 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이제 너희는 니들 알아서 잘 살 거라. 아들과의 수십 년, 며느리와 10년간 쌓아온 서운함도 모두 이 한마디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미숙 할머니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보름달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난 후 7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미숙은 자신이 뭔가 잊은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그 앞에 섰습니다.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 국 끓일 재료를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두부와 파를 꺼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있었습니다. 뭔가 하려다가 까먹는 일 말입니다. 나이 탓이겠지. 스스로를 타이르며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미숙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아들 부부 방문을 슬쩍 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호는 보통 7시에, 며느리 수진이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숙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만으로도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영호 부부는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고 먹는다고 해도 간단히 토스트나 시리얼로 때우곤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국도 모르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미숙은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진 그림자였습니다.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오늘도 3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틀었지만 소리는 작게 줄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깰까 봐서였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해외여행 증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있어요?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미숙이 차려놓은 식탁도 보지 않고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아침 차려놨는데 저희는 간단히 먹을게요. 영우 오빠도 바빠서. 수진은 커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영우도 나왔다가 똑같이 커피만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3인분 중 2인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결국 자신이 다 먹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현관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또 처가에서 온 선물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보낸 건강식품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보내셨네요. 수진이 기뻐하며 택배를 뜯었습니다. 영우도 나와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장모님 정성이 대단하시네. 우리 엄마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영호가 미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말투였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큰딸 민정에게 이것저것 챙겨보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올해 여행을 좀 가기로 했어요.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영우가 말했습니다. 여행을? 언제 가려고? 되도록 명절은 피해서 가. 추석은 집에서 가족끼리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되도록 추석은 피해 볼게요. 동남아로 가려고요.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요. 장인어른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서요. 숨이 멎는 것처럼 서운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이 엄마 여행 가실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다고요? 미숙도 요즘 자꾸 깜빡했습니다. 약 먹는 것도 잊고 지갑을 어디 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서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는 40년을 낳아주고 키웠는데 제대로 모신 적이 있었나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그날 밤 미숙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은 이 집에서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아무도 먹지 않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보는데 아침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먹었던 것 같은데 약통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2번 먹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에 사던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지갑을 어디 뒀더라. 가방을 뒤적였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미숙은 카트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지갑은 부엌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미숙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행 가이드북과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준비하느라 바빠요. 장인어른 드릴 선물도 사야 하고 장모님 것도 준비해야 하고. 영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 자신을 위해 저렇게 설레는 표정을 지어봤던가. 돈은 많이 들겠구나. 좀 들긴 하죠.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처가 식구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 드려야죠.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그 이후나 영호는 자신에게 변변한 여행 한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천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자꾸 깜빡하는 것에 대한 걱정, 아들에게 소외당하는 서러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 혹시 치매는 아니겠지.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동네 경로당에서 봤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자식 이름도 못 부르고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 요양원에 보내진 할머니.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처가 여행 준비로 바쁠 텐데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닐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영호가 귀찮아할까봐. 엄마,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하고 대충 넘어가 버릴까봐.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아플 때는 혼자였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결말로 치달을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리게 될지를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결국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여행 준비로 바빴고 수지는 처가 어머니와 매일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영호 부부가 일어나기 전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별일 아닐 거예요 라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종합병원 신경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출산할 때도 남편 장례식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미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미숙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자꾸 깜빡해요. 아침에 약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지갑을 어디 뒀는지도 모르겠고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2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아는지, 대통령 이름이 뭔지,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미숙은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시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가운. 모든 게 너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MRI 기계 안에 누웠을 때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영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때. 그때는 내가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그 기억들마저 사라지는 걸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여행 준비로 바빴고 미숙의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MRI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미숙님,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년에서 2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서 2년.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가족분들께 꼭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세상은 방금 무너졌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72년을 살아온 기억들이 하나씩 지워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영호의 얼굴도 남편과의 기억도 언젠가는 다 잊게 되는 걸까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호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점심 안 드셨어요? 응, 곧 들어갈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영희, 관산에 사는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갑내기였습니다. 결혼 후 미숙이 서울로 올라왔지만 영희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명,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시댁 식구들과 어려울 때도, 아들이 말썽 부릴 때도 영희는 늘 전화기 너머에서 미숙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웃을 때도 울 때도 함께 했습니다. 인생의 단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영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야, 왜? 무슨 일 있어? 나 치매래. 알츠하이머 초기래.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아, 진짜? 병원에서 그렇게 나왔어? 응. 오늘 결과 들었어. 미숙은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꾸 깜빡하는 것, 혼자 병원 간 것, 의사가 한 말, 1년에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미숙아, 울지 마. 내가 어떻게 해줄까? 영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아들한테는 말 못하겠더라. 왜? 영호한테 말해야지. 그애 지금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준비하느라 바빠. 나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픈데.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됐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 미수가 언제든지 관산으로 내려와. 내가 있잖아. 다 해줄게. 영희의 말에 미숙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보다 친구가 더 마음을 써주는 게 서러웠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관산이 있을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정리할 게 있어. 재산도, 집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모든 게 늦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신 명의로 바꿔놓은 집 문서였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정리해야지.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나중에 내가 갈 곳도. 문득 영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든지 관산으로 내려와. 그때 거실에서 영우와 수진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잖아. 그러게. 장인어른 기대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기대돼. 미숙은 천천히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생각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를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미숙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아무도 먹지 않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을 때마다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에서 2년. 의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영호에게 이 집을 물려주고 관산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호의 여행 준비는 더 바빠졌습니다. 매일 밤 수진과 함께 여행 일정을 짜고 처가 어머니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 혈압약 챙겨드렸어요? 동남아는 습해서 힘드실 텐데. 걱정 마. 다 준비했어. 그리고 영호 오빠가 여행자 보험도 가족 거 다 들어놨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 자신을 그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러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호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치매를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영호의 다음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처가에서 집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보태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저희가 모은 돈이랑 엄마가 주신 생활비도 조금씩 모아뒀거든요.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7년간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줬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처가 리모델링에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장인어른이 허리도 안 좋으시고 장모님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집이 불편하시대요. 욕실이랑 주방을 좀 고쳐드리려고요. 미숙은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가 인테리어까지 너희가 비용을 대는 거니? 해외여행도 보내드린다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저희가 그동안 장인어른, 장모님께 신경을 못 써드렸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 알았어.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7년이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말하면 오히려 자신만 서운해지고 영호는 귀찮아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7년간 매달 30만 원씩 줬습니다. 계산해보니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처가 리모델링으로 갔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영호한테 이 집을 물려줘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여행 말인데요. 처가 식구들이랑 추석 연휴에 동남아로 가려고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석에? 그럼 차례는? 장인어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함께 보내고 싶대요. 엄마는 이해해 주시죠? 마지막이라는 말에 미숙의 가슴이 또 아팠습니다.
그렇게 너희 맘대로 할 거면서 나한테는 왜 물어봐? 지금 내 엄마도 아픈 건 모르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아프세요? 엄마는 괜찮으시잖아요. 서운해 마시고 이번에만 이해해 주세요. 건강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우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불안해한다는 것을, 혼자 병원에 가서 울고 왔다는 것을.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다녀와. 이윽고 여행을 가기로 한 추석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추석 용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돈을 보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주는 추석 용돈이었습니다. 고맙다. 문득 서랍 속 등기부등본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시세가 15억이라고 했습니다. 15억짜리 집 주인이 받는 추석 용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당연히 영호에게 물려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에게 줘야 하나? 이렇게 나를 소홀히 하는 아이에게. 추석 당일 영호 부부는 새벽부터 짐을 꾸렸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일주일 후에 봐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갑자기 텅 비었습니다. 미숙은 혼자 간단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작은 상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영호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지? 남편 사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영호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셋이서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이었습니다. 미수가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응, 잘 보내고 있어. 혼자 있지? 영우가 처가 갔다며?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말했잖아. 미수가 내년부터는 우리 관산에서 같이 보내자. 혼자 명절 보내게 하기 싫어. 영희의 말에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와. 관산에 집도 나온 거 받았어. 작은 단층 집인데 너 혼자 살기 딱 좋아. 그래. 응. 전세로 나왔는데 5천만 원이면 돼.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득 상상이 되었습니다. 관산의 작은 집에서 영희와 함께 사는 모습이 치매가 와도 영희가 곁에 있다면 덜 무섭지 않을까? 알았어.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영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랑 있을 때는 저렇게 안 웃는데. 미숙은 책상 앞에 앉아서 달력을 펼쳤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보였습니다. 영호 부부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눈이 한 날짜에 멈췄습니다. 여행 기간 한가운데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73번째 생일. 문득 지난달 영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다음 생일에는 제가 직접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이랑 잡채도 만들고. 하지만 영호는 그날 동남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미역국도 잡채도 아마 생일 자체를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달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10만 원짜리 용돈, 2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혼자 보낸 추석, 잊혀질 생일, 관산에 5천만 원짜리 전세집, 그리고 15억짜리 이 집.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숙.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찾자. 치매가 오기 전에 정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려줄 거면 물려주더라도 영호가 정신을 차리게 해야 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미숙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나갔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 첫 줄에 적힌 글씨가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등기부등본과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서운함들이 쌓여서 곧 돌이킬 수 없는 큰 결심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부동산 마이너스 시세 확인 마이너스 금매 등록.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미숙의 인생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서랍에서 등기부등본과 도장, 신분증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 미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동네 시세를 계속 확인했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15억에서 16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는 7억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막내 아들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9시가 되자 미숙은 카페를 나와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집 좀 팔려고 하는데요. 아, 매도시군요. 어느 아파트세요? 미숙이 주소를 말하자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기 요즘 정말 잘 나가는 곳인데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4평이요. 와, 그럼 지금 시세로 15억은 가볍게 넘을 텐데요. 혹시 급하신 거예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안에.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럼 금매로 내놔야 하는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고 계세요? 제 명의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게 좋겠네요. 14억 정도면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이틀 안에 나갈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미숙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건네고 신분증을 확인받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매물 올릴게요. 사진 촬영은 언제 가능하세요? 지금 당장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1시간 후에 방문할게요.
부동산을 나서는 미숙의 얼굴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화장실과 주방도 닦았습니다. 7년 동안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1시간 후 부동산 직원이 왔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사진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직원이 방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모든 공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매물 올라갈 거예요. 연락 많이 올 텐데 각오하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언제 방문 가능할까요? 오늘 오후 4시에 보러 오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15억짜리 집이 7년을 살았던 이 공간이 빠르게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은 30대 부부였습니다. 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좋네요. 정말 금매 맞아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미숙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벽지 상태, 창문, 베란다, 수압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두 번째 방문객은 40대 여자 혼자였습니다. 투자용으로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가능해요. 빠르네요. 그럼 좋죠. 저도 급하거든요. 내일 다시 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미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빠른 거래를 원하는 매수자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방문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녁 6시까지 모두 7팀이 다녀갔습니다. 미숙은 지쳤지만 표정만은 담담했습니다. 저녁 7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대박이에요. 벌써 3팀이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특히 오후에 오신 여자분이 내일 바로 계약금 들고 오신대요.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조건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로 끝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게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미 남의 집 같았습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골랐던 식탁, 영호가 대학 합격하던 날 함께 기뻐했던 거실, 손주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작은 방.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이었습니다. 미숙아, 뭐해? 응, 그냥 집에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영희는 언제나 미숙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챘습니다. 영희야, 나 집 팔았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언제? 오늘. 내일 계약금 받아. 미숙아, 영호는 알아? 모르지. 지금 여행 중이잖아. 돌아오면 난리 나겠다. 그래야지.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아, 관산으로 내려올 거지?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영희야, 그 집 아직 있어? 당연하지. 내가 계속 알아보고 있어. 언제든지 와.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갈 곳은 있었습니다. 영희가 있는 관산에 내려가면 치매가 와도 혼자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잘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한 거야?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 말과 함께 깼을 때 미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약속했던 매수자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여자였는데 현금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미숙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 금요일에 치르겠습니다. 그때 열쇠 넘겨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매수자가 나간 후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빠른 결정이셨어요. 후회 안 하시죠? 아니요, 전혀요. 미숙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해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공항에서 얼마나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계약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어차피 곧 이 집을 떠날 텐데 굳이 정성스럽게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쌓인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가져갈 것, 버릴 것, 영호에게 남길 것.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희와 매일 통화했습니다. 미수가 관산집 계약했어. 전세 5천만 원.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대. 고마워, 영희야. 내가 다 갚을게.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 그리고 미수가 돈 많잖아. 영희의 말에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았습니다. 14억을 받으면 5천만 원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에 잔금 받아. 그러면 바로 내려갈게. 알았어.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걱정 마. 영희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보다 친구가 더 의지가 되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영호에게서는 이틀에 한 번씩 사진이 왔습니다. 태국의 해변, 베트남의 시장, 처가 식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숙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미숙의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영호가 여행 일정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을 뿐 생일은 완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래, 예상했던 일이야. 미숙은 담담했습니다. 서운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만 더 굳어졌습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 말입니다. 오전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습니다. 미숙아, 생일 축하해. 영희의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혼자 있지? 영호 그 자식 연락도 안 했지? 응. 여행 중이라 바쁘겠지. 무슨 바빠. 엄마 생일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미숙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영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울어.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친구가 기억해준 생일이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생일이었습니다. 미수가 다음 주에 관산 오면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생일상 제대로 차려줄게.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73세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기억해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정신이 온전할 때 모든 걸 끝내야 해. 오후가 되어서도 영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을 계속 쌌습니다. 옷가지,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 정작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호였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생일은 잊지 않았나 보네. 한 가닥 기대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이 짧은 순간에도 집을 괜히 팔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여행 정말 좋아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내일 베트남 하롱베이 가요. 영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선물 사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괜찮아. 그럼 이따 또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끝까지 생일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날짜를 검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73번째 생일. 아들이 잊어버린 생일. 이날을 잊지 말자. 내가 왜 이 결정을 했는지. 그날 밤 미숙은 혼자 작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40년 넘게 생일날이면 먹었던 미역국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갈비찜도 해주고 아들들이 케이크도 사왔었는데 이제는 혼자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미역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라며 혼잣말을 하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간을 잘못한 건지 눈물이 섞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 댁이 매물로 나왔다던데? 아니야. 이미 벌써 팔렸대. 어디로 이사 가시나 봐? 동네 슈퍼 사장님도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사 가신대요? 매물 받는데요? 네, 곧 이사 가요. 어디로 가세요? 아드님이랑 같이? 아니요, 고향으로 내려가요. 혼자요. 사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드님은 아세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미숙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들 몰래 집을 판다더라. 무슨 일이 있나 봐. 하는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업소로 갔습니다. 매수자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 다 되셨죠? 네, 다 됐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통장에 14억이 입금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확인 문자가 왔을 때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14억.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열쇠는 언제 넘겨주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울게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미숙은 부동산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해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4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다 끝났어. 돈 들어왔어. 진짜? 미수가 이제 관산으로 와. 내가 다 준비해놨어. 고마워. 월요일에 내려갈게.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호가 돌아오는 건 내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에 왔다가 모든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미숙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완전히 비우고 관산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호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올 것을 알면서도 미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영호와 며느리의 반응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 11시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호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민정 누나한테 연락 왔는데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팔았어.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일주일 전에 계약했고 금요일에 잔금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영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우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우리가 살 집인데. 이미 늦었어. 돈도 다 받았고 월요일에 열쇠 넘겨줘야 해. 미쳤어요. 정말 미치신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들어가요. 비행기 바꿔서 오늘 밤에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어. 와서 얘기해.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 1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영호와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모양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영호가 미숙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팔았어요? 진짜로? 그래, 팔았어.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세요?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내 집이야. 내 명이니까. 그래도 저희가 7년이나 살았는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희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처가 리모델링 했잖아. 미숙의 말에 영호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달라? 너희는 내 생활비로 처가 집 고쳤고 나는 내 집 팔았어. 똑같아. 어떻게 그걸 똑같다고 하세요? 영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계약 취소해 주세요.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처가에 가면 되잖아. 그렇게 자주 가더니.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영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만은. 이미 늦었어. 월요일 아침에 새 주인한테 열쇠 넘겨줘야 해. 안 돼요. 절대 안 돼. 영호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보호자 동의도 없이 집을 팔았잖아요. 내가 치매 환자니?
멀쩡한 사람이 자기 집 파는데 무슨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미숙의 반박에 영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14억은 어디 갔어요? 내가 쓸 거야. 관산으로 내려가서. 관산요? 혼자 가신다고요? 응. 영희가 집도 알아봤어. 거기서 살 거야. 영우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신 멀쩡해. 오히려 너희가 정신 차려야 해.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7년이야. 7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어. 너희는 처가만 챙기고 나는 혼자였어. 명절도 혼자, 생일도 혼자.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늙은 어미를 명절에 혼자 두고 여행 간다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가고 싶었어? 엄마가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생일도 잊어먹고 그렇게 실실거리면서 좋아해야 했냐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은 척한 거지. 정말 괜찮았으면 이러겠니?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이라면, 자식된 돌이라면 내가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리고 이게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도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도리의 문제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석에 10만 원 줬지. 처가 부모는 해외여행 같이 가고 나는 10만 원. 그것도 고맙게 받아야 했어. 엄마, 내 생일도 잊어버렸지. 73번째 생일. 작년엔 미역국이라도 끓여준다고 했으면서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일이 언제였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너희가 베트남에서 놀고 있을 때.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전화했잖아. 그때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대신 영희가 전화해줬어. 친구가.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간 참았어. 혼자 병원도 가고 혼자 명절도 보내고 너희한테 말하면 귀찮아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안 참아. 엄마.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정신 차려야 해. 엄마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 미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난 내일 아침 관산으로 내려간다. 너희는 처가에 가든지 알아서 해. 엄마, 제발. 영우가 매달렸지만 미숙은 뿌리쳤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했어. 이제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미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영우와 수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미숙은 택시를 타고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하룻밤만 보내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관산행 버스를 탈 것입니다. 찜질방 로비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영호에게서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미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관산으로 내려갈게. 기다려줘. 영희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역에서 기다릴게. 미숙아, 잘했어. 미숙은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폭풍은 시작되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큰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관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돌아갈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3시간 후 관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영희가 달려와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마워, 영희야. 영희가 준비한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치매 와도 내가 돌봐줄게. 영희야. 미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호에게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지만 미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희가 한번 받아줬습니다. 영호야, 네 엄마 괴롭히지 마라. 지금 푹 쉬고 계셔. 이모, 제발 설득해 주세요. 집을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너희가 반성하고 살아. 영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미숙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영호한테 들었어요. 민정아. 어떻게 왔니? 당연히 와야죠. 영호한테 전화 와서 다 얘기 들었어요. 민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영호랑 수진이 한테 통화해서 내려오라고 할게요. 민정아, 됐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도 가족이에요. 아무리 서운하게 했어도 엄마 아들이고요.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죠. 민정이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혼내줄게요. 동생이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깨닫게 해줄게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영호와 수진이 관산에 내려왔습니다. 민정이 불렀습니다. 제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엄마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미숙, 민정, 영호, 수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와 수진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살이 빠진 것 같았고 눈가는 다크서클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정이 영호를 쏘아봤습니다. 영호야, 너 엄마 생일 언제야? 지난주 목요일이요. 축하했어? 영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지. 베트남에서 놀면서.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누나, 너 엄마가 온전한 정신일 때 생일상 받는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아?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1년에 딱 한 번 생일날만큼은 자식들이 챙겨주길 바라셨어.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그게 엄마한테는 전부였어. 누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넌 그 생일도 잊어버렸어. 민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미역국 끓여 드셨어. 73번째 생일을 혼자 보내셨다고.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넌 7년간 뭐 했어? 민정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친정만 챙기고 시어머니는 뒷전이었잖아. 택배도 친정에서만 오고 명절도 친정에서만 보내고. 저는 우리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엄마는 건강하시대? 민정의 반문에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도 아프셨어. 그것도 아주 많이. 민정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말할게요. 영호도 알아야죠.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영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치매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호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알츠하이머 초기. 2달 전에 진단받으셨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그랬대. 1년에서 2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민정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병원 가셨어. 혼자 진단받으시고 혼자 울면서 집에 돌아오셨어. 민정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한테 말씀하시면 귀찮아할까봐. 처가 여행 준비로 바쁜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누나.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 동정으로 잘해줬을 거야? 그게 엄마가 원하시던 거였을까? 민정이 울면서 호통쳤습니다. 엄마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셨어. 의무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으로.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영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진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왜 귀찮아해요. 그럼 왜 7년간 한 번도 엄마 병원에 같이 안 갔어? 혈압약 드시는지 건강검진 받으셨는지 물어나 봤어? 민정의 질문에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정신이 온전할 때 너희를 어른으로 만들고 싶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거야. 영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못된 자식인 줄 몰랐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도둑질했네요. 엄마 생활비로 처가 집 고치고 엄마는 혼자 두고 여행 가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영호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숙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담담하게. 하지만 그 눈물에는 7년간의 모든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2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이 대답 한마디에 미숙의 모든 감정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란 게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정이었습니다. 배 아파 낳고 밤새 열째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등을 돌렸어도 결국 이 자리에 앉아 아들의 눈물을 보고 있는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구나.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희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영호야, 엄마가 치매로 다 잊어버리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해. 엄마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외로움도 타고 서운함도 느껴. 당연한 존재가 아니야. 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1년에서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동안 제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누나.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날 오후 4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간 쌓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인정했고 수진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영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자 살던 대로 살아. 다만 이제부터는 진심을 담아서. 미숙의 대답에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고
돌이킬 수 없어.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봐.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네, 엄마. 영우와 수지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영우가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 엄마가 지켜볼 거야. 나도 사랑한다. 미숙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동생이 이제 철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관산의 하늘은 서울보다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전 항상 엄마 편이에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치매라는 시한부를 받았지만 미숙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아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따뜻할지를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관산의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에 왔던 미숙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영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관산 들판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였습니다. 미숙아, 오늘 기분 어때? 좋아. 머리도 맑고. 치매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영희가 옆에서 챙겨줘서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우 온다며? 응, 주말마다 온대. 영우는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관산에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고 일요일 저녁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왕복 6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영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미숙이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영우가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수진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김치랑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맛 좀 봐주세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희도 함께했습니다. 영희 이모,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잘 돌봐주셔서. 당연한 거지. 미숙이는 내 친구니까. 식사를 하면서 영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작은 오피스텔 계약했어요. 그래? 네, 처가 근처예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가까이서 보살필 수 있고 엄마한테 오기도 편하고. 영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떠벌림이 없었습니다. 차분하고 진중했습니다. 처가에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한 달간 얹혀 살다가 이제야 독립했어요. 고생했겠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었어요. 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7년간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도 한 달 처가에 얹혀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7년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미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관산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영우가 미숙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지는 미숙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어머니,
이 스카프 색깔 예쁜데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하나 살까? 제가 사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형식적인 제안이었겠지만 이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우가 채소를 썰고 수진이 국을 끓였습니다. 미숙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파는 조금 더 작게 썰어야 해. 네, 엄마. 국간은 마지막에 봐야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하는 일은 없으세요? 가끔 있지. 어제는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못 찾았어. 그럼 제가 안경걸이 하나 사드릴게요. 정해진 곳에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민정 누나가 다음 달에 또 온대요. 그래, 민정이가? 네, 엄마 보고 싶다고. 이번엔 아이들도 데리고 온대요. 미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주들 보는 것도 오래됐는데 자주 오시라고 할게요. 비행기 값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영호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이제 살림 꾸리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주신 돈이 있잖아요. 집을 판 14억 중에서 미숙은 영호에게 2억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미숙이 강하게 권했습니다. 정신 차렸으니까 주는 거야. 이걸로 제대로 살아봐. 영호는 그 돈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얻고 나머지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져 영호 부부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라.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포옹을 하고 헤어질 때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미숙아, 영호 많이 변했다. 그러게. 이제야 진짜 아들 같아. 내가 잘한 거야.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고마워,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관산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무서워? 뭐가? 치매. 잊어버리는 거.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영호도 변했고 민정이도 자주 오고 너도 옆에 있잖아. 나는 끝까지 있을 거야. 알아.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후회 없어. 집 한 것도 영호한테 충격 준 것도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진짜 가족이 됐잖아. 응, 이제야.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매일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도 영호가 왔다. 수진이가 만든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아직 간이 좀 센데 그래도 정성이 느껴진다. 영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의무 같았는데 이제는 진심이 보인다. 나는 행복하다. 치매가 와도 이 행복은 잊지 않을 것 같다. 집을 팔기를 잘했다. 14억보다 값진 것을 얻었다. 진짜 가족을. 일기를 덮고 나서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관산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미숙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진심이 통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숙은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영희와 산책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또 영호가 올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미숙은 눈을 감으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울부짖던 아들은 이제 없습니다. 매주 6시간을 달려와 어머니를 안는 아들이 있을 뿐입니다. 15억짜리 집은 사라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 그것이 정미숙이 73세에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떠세요가 아니라 요즘 외롭진 않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사연 보름달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시청하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르신들의 공간, 사연 보름달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